세기의 단판이다 이랬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죠. 중국의 대미 대응은 미국이 중국에 하는 거 정도만 했어요. 히토류 이번 통제는 미국이 오는 것보다 더 넘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이 미국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은 2년 정도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시간은 중국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전 세계 경제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과 관련한 공부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강준영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한중 정상회담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회의예요, 이번이. 기본적으로 에이펙이라는 다자회의 계기에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지만 중국의 의도는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무역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결을 하고 또 이 내년에 중국의 에이펙 개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에이펙이라는 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인제 실질적으로 고립주의에 가까운 관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내가 세계의 다자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다.'라는 거를 이제 다자 무대에서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계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한중 그 정상회담 자체가 중국이 그렇게 크게 방점을 찍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11년 만에 오고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이 한국을 자꾸 코너로 몰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계제에 차제에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얽혀 있는 한중 관계를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원래 이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 지도자들보다 상징성이 훨씬 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 존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지도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새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회의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작점을 잡는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했는데 한중 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용산 안보실에서 그 "완전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뭐 인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대통령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거는 애초부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갖고 시작을 했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이에요. 유일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중은 지난 33 년간 협력 구조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의 차이점, 그다음에 북한의 존재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한중 관계가 그런 거를 다 배제한 양자 관계로 탁 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년에 소위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이제 경색이 됐고 그게 벌써 9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은 "한알령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놔두면 이게 이제 뭐 국민 감정도 그렇고 반중, 협중 뭐 이런 정서들이 최근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소위 정리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14 년에 방한을 하고 11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운데 그리고 우리 대통령들은 갔었단 말이에요. 그 뭔가 좀 균형도 안 맞고 물론 자기네는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특히 삼각공조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일 동맹은 사실은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서도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으니까 자기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근데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중국이 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자꾸 이제 뭐 "수교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심인들이 쪼끔씩 달라요. 중국의 초심과 우리의 초심이 다른데, 어쨌든 한중 수교를 왜 했느냐를 따지는데 가장 큰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러면 한중 수교가 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왔느냐? 별개 문제잖아요. 북한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런 현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했죠. 한국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고 중국도 알았다고 했으니까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고, 기존의 어떤 흐름들에 대한 인식, 이해, 이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마 중국은 한미 관계를 좀 보면서 가려고 할 그런 외교 전략을 펼칠 거예요. 이번 회담에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의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발표를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얘기도 할 거고, 뭐 공급망 얘기도 할 거고, 특히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이런 문제 다 얘기할 거다. 그랬는데 얘기는 할 수 있죠. 문제, 항상 외교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됐고 그게 공동 성명이나 적어도 공동 기자회견 같은 데서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1 단계로서 이 한국의 새 정부를 바라보는 중국의 어떤 그 소위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전, 뭐 이런 정도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장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비핵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의 뭐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가 되면 한국이 핵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이 한반도에 핵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꼬박꼬박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에 전략 핵이나 전술핵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전술핵 무기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반도에 핵이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이 주한미군의 미래 지휘핵까지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꺼리는 거죠.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을 전승절에 불렀잖아요. 그 푸틴하고 같이 서서 사진도 찍고. 그 핵 개발국이고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김정은을 불렀다는 거는 북한의 핵 개발을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용인한다."라는 메시지도 일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근데 그 대목에 지금 북한한테 비핵화 얘기, 북한을 자극하는 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북한 외무성 차관이죠. 부상이 "비핵화는 헛된 꿈." 그 원로 원문은 개꿈이에요. 그렇게 극렬하게 중국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한국은 물론이고. 그런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서 중국이 무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 된 게 답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 불법 구조물도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뭐 "알았겠다." 하고 그랬겠죠. 또 하나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제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이거는 사실은 핵 잠수함이 아닙니다. 핵 잠수함은 사실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게 SSBN이라고 해서 핵 잠수함이고, 우리는 연료만 핵을 쓰겠다는 거니까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원잠인데 SSN.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거거든요. 그 인제 당연히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죠.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거는 꼭 핵이 아니더라도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수주에서 수개월간 바닷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상 무기의 총아죠. 그래서 다 모든 국가를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실제로 핵잠수함은 6개 나라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안보리 상임이사국 5 개에다가 인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호주에 건조를 해 주죠. 그래도 기술은 안 줘요. 이제 우리는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의 해상 능력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중국이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거는 핵잠수함이 아니고 연료만 원자력을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걱정이 있죠.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그럼 또 일본도 복잡합니다. 뭐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지만 한국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위 전략 우위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고. 근데 더 세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뭐 침묵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연료 쓰겠다고 그러는 거를 뭐 핵 확산 이거를 해 갖고 몰아붙인 거는 정말로 어불성설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우리 이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이 원잠, 핵 추진 연료 잠수함 설명을 하니까 "유의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의한다는 건 알았다. 그런데 좀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이 핵잠수함 승인이었는데 중국 반응은 어떤가요? 중국 내부에서는 사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아직 그리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뭐 7-8년 빨라도 길으면 10 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필리 조선소에서 하면 15년 막 이렇게 걸립니다. 호주한테 핵잠을 지금 그거는 이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에요. 하는데 2034 년인가나 돼야 2020 년에 시작했는데 인제 첫 번째 핵잠이 나오거든요. 15 년이 걸립니다. 2040 년까지 4 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존 디젤 잠수함에 디젤 추진 동력만 핵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뭐 정확히 들어봐야 되지만 그거만 바꿔 끼면 7-8년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되면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이 배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거 가지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도 쪼끔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해결료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러시아 해결료를 갖다 쓰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고 그거를 남한테 들여오는 게 싫으면 우리가 쓴 핵을 재처리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쓴 핵연료를 저장만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저장고가 80%가 찼다. 그러면 재처리를 해서 써야 창고에 쌓이는 폐기물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미 의회를 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승인을 다음날 트위터지만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자체는 중국이 볼 때는 이게 미국에 용인하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인제 한미 관계가 더 강화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압박이 중국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전히 좀 지켜보자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은 중국은 북한을 사실 몇십 년간 보살펴 온 나라잖아요. 보살펴 온 나라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했어요. 무기도 필요했고 급기야 북한은 이제 인민군을 파병하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는 거가 달가울 리가 없죠. 이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앞에 두고는 협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은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중국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열린 80 주년, 이제 중국이 얘기하는 전승절 때 김정은을 부른 거죠. 그럼 김정은은 당연히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요새 전쟁할 때처럼 괜찮을까? 지금 뭐 동맹도 복원하고 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아 산을 2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백을 2개 갖고 있어야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살짝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을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계속 "나는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혼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매우 힘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2019 년, 18년 19년 때 북미 대화를 할 때 대화의 변곡점마다, 뭐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변곡점마다 북한은 시진핑을 찾아갔어요. 그전에 안 만나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19 년에 5번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럴 만큼 소위 중국의 뒷심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계 복원이 된 거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남한에 대해서도, 중국 입장에서 남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기를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북한도 주권국이고 우리 말 안 듣는다."라고 왔지만, 마냥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별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목매갈 필요 없잖아."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 거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중국한테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북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복원, 이게 이제 사실은 대미, 그다음에 대한국, 이런 거에 외교 전략을 펼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이 복원한 거를 잘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일 거고, 북한은 요 중국의 요런 상황, 그다음에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종전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2013년 12월 말에 "남북한은 별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뭐 체제 경쟁 이런 게 아니고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는 민생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협상이 체결되었나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은 뭐 우리가 "세기의談판이다." 막 인제 이랬는데,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1월 20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4 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 미국의 이런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중국만 맞받아쳤어요, 거의 유일하게. 기억하시죠?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하면 중국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관세를 계속 증강시켜 왔고, 결국은 미국의 대중 관세가 145, 중국의 대미 관세가 125일 때 인제 둘이 회담을 하죠. 회담을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115% 씩 깎습니다. 100% 씩 깎아 가지고 3 개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자." 그러고 나서 다시 8 월에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도 해결될 게 별로 없잖아요. 또 유예를 한 거예요. 그게 인제 11월 10 일쯤에 인제 그 유예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31 일, 11월 1 일에 에이펙 회의가 있고, 에이펙 둘 다 회원국이니까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조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인제 자신들이 소위 우위에 서야 되잖아요.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10월 9 일에 중국이 다시 한번 히토리오 카드를 꺼냅니다.
히토류 카드를 꺼내서 과거보다는 더 통제를 강화해서, 물론 이건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미국만 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중국의 대미 대응은 미국이 중국에 하는 거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100 하면 나도 100 이나 99 이 정도만 했는데, 요 히토류 이번 통제는 미국이 오는 것보다 더 넘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더 공세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9월 21 일에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AI 칩 수출 통제를 한 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미국이 사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 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 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부과받는 관세가 현재 한 57%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100%를 때리면 157% 잖아요. 그러면 무역하지 말자는 거죠. 중국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맞불 관세로 받았을 텐데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5 월에 만나고 8 월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미중은 계속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세안 순방을 하면서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실은 요 회의를 앞두고 둘이 일종의 타결을 합니다. 어떻게 타결하느냐? "야, 서로 1 년씩 연기하자." 1 년씩 연기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인제 중국이 칼자루를 여전히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적어도 수년간은 중국이 통제하는 거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미국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은 2년 정도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히토류를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미국에도 원래 있고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데와 인제 소위 히토류 동맹, 일본과도 히토류 협력 이러면서 인제 갑자기 동맹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히토류 공격받으니까 "동맹이 뭉쳐야 된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좀 너무 속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미국도 절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요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니네가 공급 과잉이고 불법 보조금을 주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요 정해진 거에 대해서만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그래서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가장 첨예한 안보 군사 문제, 외교 문제는 대만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봉합. 그래서 더 이상 확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뿌리자. 이게 인제 이번 회담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이긴 겁니까?"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거 지나 봐야 아는 건데, 제가 "여기에 온 거는 비기러 온 거다. 누가 이기려고 온 게 아니다. 일단 비기러 와서 흐름을 잡아 놓고 가는 거다." 이제 고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는 하지도 않고 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진핑 주석은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설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다자 무역 질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에서 보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 돋보이게 되는, 근데 그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거죠. 만들어 준 겁니다. 미국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갔으면 하루 더 머물러서 회의를 하고 와야지. 그냥 오면 어떡하느냐. 왕관 쓰고 햄버거만 시켜서 버거킹이다." 이런 밈이 돌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외교적 실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그것도 쉽게 형성이 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국가들과 가치, 제도,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지금 미국이 소위 전혀 미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빈자리를 지금은 중국이 좀 대체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요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 관세 전쟁이라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근대적이잖아요. 이게 뭐 예전에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갈 때 농산품, 공산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가지고 모든 거를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디커플링, 중국화 완전히 떨어지겠다, 단절하겠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스스로 얘기하듯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소가 하는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싸워요. 하나는 체제,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뭐 민주주의. 또 하나가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간의 경쟁, 우리가 보통 전략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과거에 없었던 경제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제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중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면 직간접적으로 중국계 4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빼고 살 수가 없죠.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을 1대 1로 공격을 해서 그나마 갔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그 생필품 들어오는 중남미 이런 데까지 전부 관세로 제재를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계속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뭔가를 사인을 하는 과정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제일주의를 얘기할 거고 중국은 그런 파열음을 자신들이 흡수하면서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될 거다. 결국은 관세를 매개로 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압박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미국 지위의 그 약화 또는 미국의 어떤 통제력 약화 이런 부분을 파고들려는 중국. 관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굉장히 센 카드였는데 중국이 앞으로 또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중국의 카드는 사실 서로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많지 않고 중국도 많지 않는데 인제 중국이 지금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희토류와 미국산 농산물. 미국산 농산물을 제일 많이 사 주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특히 대두 요번에 문제가 됐죠. 굉장히 그 미국의 아픈 데를 건드린 거예요. 중서부 지역의 농업지대 대두가 안 팔리면 미국 농민들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신용사회고 모기지라는 대출을 통해서 주택, 자동차 이런 게 다 운영이 되는데 지금 수확을 했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대출금을 못 갚는 농가들이 생기고 이거는 바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 철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픈 데를 알기 때문에 고기를 핀셋으로 꼭 집듯이 집어서 제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대량 구매를 해 주지 않으면 미국산 대두는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산을 안 쓰면 살 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데서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펜타닐은 사실은 원료예요.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원료만 수출하는 거지 그걸 다른 데서 마약으로 만든 걸 왜 나를 가지고 그래." 근데 워낙 싸고 빨리빨리 만들고 하는 거를 공급을 하니까 지금 미국은 그 기존의 마약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건 둘째치고 사회 혼란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펜타닐에 대해서 협조하기로 했다." 그 말 듣고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춰 주잖아요. 그런 게 카드인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잖아요. 3 선이라는 거는 지금 제도상 안 됩니다. 물론 뭐 당신이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래서 미국 전체 조야가 한 번 더 만들어 줘야겠다." 헌법 개정하고 하면 되지만 그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내년 11 월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간 선거가 끝나면 3 선이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갈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중국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시 주석도 2027 년에 사연임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중국 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가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면서 이 관세 전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쪼끔 변화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된 게 한 달이 됐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래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도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도 좋지 않고 지금 인제 숨참기 게임을 하다가 일단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출혈을 지혈시켰다." 근데 그게 언제 다시 피가 날지 모른다. 그리고 미중 협상은 1년 단위입니다. 희토류도 1년 유예하고 뭐 1년 유예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격화될 수도 있고, 유예하다가 '아 인제는 안 되겠어. 진짜 부과해야겠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죠. 단기적으로 일단 봉합은 했으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대하는 법을 알게 됐다는 의견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인제 미국이 아픈 데가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그 거래의 기술에도 나오지만 일단 세게 불러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 다음에 마치 깎아주는 듯한 이런 걸 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아는 거죠. '첫 판부터 밀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게 받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끝까지 그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알았다 이건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거세게 몰아붙이고 특히 1기 때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대1로 상대하기가 버거운 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대하고 나니까 말을 듣는 데도 있지만 안 듣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50%. 브라질 안 듣는다고 관세 50%. 한국 우리도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사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면 EU나 일본 정도만 트럼프 의중대로 좀 갔지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보면서 중국은 '아 일단 맞불 관세, 맞대응을 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한 거고, 말씀드린 10월 9 일의 희토류 통제 이런 것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해 보자. 희토류라는 게 17 가지 그 희귀한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걸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물론 인제 조사해 보면 다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중국과 몽골밖에 없어요, 17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지난 4 월에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했을 때가 17 가지 중에 7 가지를 걸었거든요. 인제 희토류도 경희토류, 가벼운 희토류가 있고 무거운 희토류가 있는데 요번에 7 가지에다가 다시 추가를 해 가지고 5 가지 경희토류, 중희토류를 추가했어요. 이 중희토류는 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투기 뭐 이런 인제 최첨단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던져 놓고 보는 거죠. '이래도 괜찮나?' 그 한계를 약간 시험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중국의 시각은 이제 미국이 중국보다 지금은 어쨌든 세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그다음에 미국이 깔아 놓은 시스템에서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분업 체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 물건을 제일 많이 사 주는 국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할 때 중국 딱 보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 얘는 그냥 부과하면 돼.' 이게 아니고
'야 이게 보고하면 또 어떻게 나올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줬다. 그런 면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미중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중국 내부에서는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어쨌든 제가 비기러 왔고 비겼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우는 중국 쪽에 쪼끔 더 많이 남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중국 경제는 사실은 상반기 그다음에 사삼 분기 이렇게 오면서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사사 분기에는 4% 대로 떨어질 거다. 현재까지는 5%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사 분기에 그 4%가 나오면 중국이 얘기하는 5% 달성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5%의 많은 사람들이 '아 5%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국이 계획한 대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또 비슷하게 항상 맞춥니다. 맞추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제 성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은 뭐 거의 80%가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잖아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 설계 능력, 원천 기술 이런 거 갖고 버티는 데고 중국은 전 세계 물자의 30% 이상을 제조하는 최대 제조업 국가예요. 그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해외에도 팔아야 되고 내부에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중국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보통 이제 3대 요소로 할 때 내수, 소비죠.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무역. 이 세 개가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을 합니다. 중국이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산다. 먹고 사는 거 맞지만 전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7-18% 밖에 안 돼요. 20%가 안 넘습니다. 그럼 중국도 결국은 55% 정도 워낙 내수 시장이 크니까 소비가 되고 팔아야 경제가 잘 돌아가요. 50%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투자거든요. 투자는 정부 투자가 있고 민간 투자가 있는데 중국 경제가 '야 이렇게 회복이 되겠어?'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해외 자본들의 투자는 잘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자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부 투자는 로 버티고 있는 거죠. 인제 이런 걸로 보면 결국 중국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소비가 늘어나고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가 이머징 그러니까 커진다는 게 있어야 기업들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전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고 특히 트럼프의 대중 공세 탓도 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소위 성분, 구조 성분이 깨끗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고 그다음에 수년간 문제가 됐었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약간 중국적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 중국적 방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돈을 막 해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 시스템에서. 근데 그런 직접 투자를 사실은 직접 구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일단은 시장에 좀 맡기면서 정리를 하는 그 메커니즘을 몇 년간 지속을 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뭐 헝다 사태라든가 뭐 비구이외환 이런 랭킹 3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실은 이제 좀 지켜본 거죠. 그 와중에 중국의 영끌 대출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장은 또 난리가 났어요. 아주 양극화가 됐죠. 인제 중국이 소위 AI 분야의 투자라든가 집중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요 부분을 밀어 줘야겠다.' 그런 거가 인제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이 볼 때 뭐 불법 보조금 이런 게 과도하게 집중이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분야 그다음에 지금 이제 AI 칩 이 AI 기술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극화가 되는 거거든요. AI 분야 특히 뭐 젠슨 왕이
왔고 뭐 거의 도원 결의에 준하는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 한국에서 뭔가 AI에 관련돼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인제 이런 게 벌어지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데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업이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거는 뭐 정부 투자나 이런 게 아니면 다시 이제 회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개발을 지방 정부가 토지를 분양하고 토지는 사실은 중국은 국유니까 사용권을 부양하고 시행사가 그 사용권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걸 해서 나오는 돈의 일부가 지방 정부 재정을 보충을 했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냉각이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지방 정부가 부채 위기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도 못 갚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기를 겨냥해서 살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부분을 확대시켜서 그 소위 스필오버라고 그러죠. 그 이제 물이 넘쳐서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경기를 좀 고양시키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은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의연한 척하고 서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물건이 안 나가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수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게 중국의 내수 정책인데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사중전회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번 사중전회에는 이제 내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올리는 15차 5 개년 계획, 경제사회 발전 규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획을 이제 초안을 심의하고 입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통과된 거를 이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올려서 중국의 미래 5 년의 경제 청사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아주 명확하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시진핑 주석의 그 국가관, 발전관의 핵심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을 자꾸 갖다 쓰니까 미국이 통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5차 5 개년 계획에도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가야죠. 갑자기 뭐 "그건 안 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AI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겠다." 로봇 그런 거 있죠. 그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강이잖아요. 사실 젠슨 황이 와서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만들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피지컬로도 움직이는 로봇을 만든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불편함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인제 결국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력을 가지면서 격차 전략을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중국이 담아내느냐가 15차 5 개년 계획 수립의 관건이다. 중국 같은 거대 경제체가 정부가 뭐 착 내리면 착착착 움직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5 개월, 6 개월 걸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도 관세 전쟁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는 지났습니다만 할로윈 파티도 해야 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 연말 크리스마스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민생이 풀려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중국 경제도 이 민생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납치 사태에 중국 범죄자들이 크게 관여했다는 기사가 많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의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제 피싱 범죄가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조직인 경우가 되게 많고 캄보디아도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집책들이 한국의 뭐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이런 데를 유인하고 유혹해 가지고 인제 범죄에 집어넣은 게 캄보디아 사태거든요. 요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7 개의 MOU 협정서, 그러니까 양해각서죠. 이런 데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 거기에 보이스캐 피싱 범죄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을 하는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 얘기인즉슨 중국도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한국의 우려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우리는 그런 피해를 봤잖아요. 현지에서 사람이 피살당하고, 그리고 뭐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많고, 계속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중국의 범죄 조직과 연루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가서 문제가 생긴 거지만 잘못된 조직이, 불법 조직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신경 좀 써 달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맺은 거니까 뭐 사법 공조도 가능하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불법 행위를 하는 중국인들 먼저 조치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당연히 인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 부분이 소명이 되고 억울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참여한 자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조 체제에 관해서 양측이 관심을 갖자, 그런 거니까 기존에 어떤 크게 얘기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이 그래도 정부 간의 양해각서로 됐으니까 그거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중국인 범죄자들이 넘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동남아와 맞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남쪽은. 그러니까 인제 사실 뭐 특별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일부 지역의 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중국의 우방이거든요. 전통 관계를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외 관계를 정의할 때 혈맹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전통 우호 관계 이런 걸 쓰는데, 그게 전통적인 역사 관계에서 북한과 캄보디아를 중국은 굉장히 전통 관계로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사람들이 넘어오는 고 이렇게 왕래하는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용이했겠죠. 인제 그런 걸 이용한 중국의 범죄 조직이 들어가서 뭐 우리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로맨스 캠 뭐 이런 거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이 소위 스캠 범죄가 있었고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인제 사람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인제 캄보디아가 마땅한 수입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이제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중앙 정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라든가 뭐 이런 데가 오히려 그런 거를 옹호하고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스캠 범죄의 온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처리를 국가 치안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부분도 좀 덜어질 거고, 거기에 연루된 뭐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캄보디아 정부 의지. 지난번 교수님께서 경고했던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 중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우선 이제 서해 구조물은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중 간에는 서해 바다가 한 400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서해 바다가. 근데 인제 국가별로 영해 12 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200 해리를 갖게 돼 있거든요. 200 해리면 370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서해가 400 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서로 370 킬로미터씩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선을 그어서 "여기는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만든 게 잠정 조치 수역이에요. 잠정 조치 수역. 그러니까 잠정 조치 수역은 공동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업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 경계 획정,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고 여기부터 당신 바다를 정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잠정 수역에서 공동 관리하기를 하고 고기도 잡고 어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업 협정을 통해서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어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뭐 몇 척을 허용하겠다. 이제 서로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잠정 조치 수역에서는 어업과 항행 설비 이외에는 어떤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는 어업 설비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연어 양식 설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게 정말 연어 양식 설비인지 좀 보여다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해경 조사선이 간 거예요. 갔는데 중국이 군함을 들이대서 대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개를 설치했잖아요. 이제 하나가 션란, 그 심해라는 뜻이에요. 아주 깊은 바다 에 뭐 1 호, 션란 2 호, 이거를 두 대를 설치하고 이거를 관리한다고 그러면서 관리 시설을 하나 설치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헬기 착륙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지만 "상주 인원이 있는 것 같다." 어업 양식장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딱 헬기 착륙장까지 만들어서 상주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반칙 아니냐. 이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요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를 우리 측은 의제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업시설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벌써 작년부터 해서 몇 개월 됐잖아요. 올해도 지금 11 월인데. 그 중간중간에 회의를 했어요. 뭐 그게 이 국장급 회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앵무새처럼 돌아오는 거는 "어업시설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인제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가 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그 정상들 간의 대화가 갖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중국도 대답은 안 했지만 아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갖고 있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대응 설비를 똑같이 하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인제 '아 대응으로 나오는구나 쟤네가. 그럼 내가 계속 만들어.' 계속 뭐 3 호, 4 호, 5호 해 갖고 쫙 세우자. 우리 정부는 12 개까지 세우려고 니네가 한다라고 정보가 있다. 이미 인제 그런 얘기도 4월 달에 국장급 회의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시설물, 이 구조물이 높이 70 미터, 직경 70 미터예요.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암초 위에다가 원래 고정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양식장을 고정으로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고정해 놓으면 안 되는데 다 고정해 놨어요. 고정해 놨다는 건 뭐예요? 콘크리트만 부으면 붓고 연결만 하면 인공 섬이 되잖아요. 그게 남중국해 특히 필리핀하고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했던 전력이 있는 거죠. 저렇게 시작을 하더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뭐 과격하신 분들은 "폭파시켜야 된다. 우리도 막 세워야 된다." 같이 세우면 그 서해 바다를 양분해서 양분이 아니고 또 북한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게 불리해요.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이 우선 어려워지잖아요, 통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인제 저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은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양식 시설이라면 양식 시설이라는 근거를 우리한테 공동 조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면 중국이 그걸 하려면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전략적으로 그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겠죠. 하는데 맞대응을 하자니 그렇고 이게 어떤 식의 묘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어업협정에 있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협의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니네 바다,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 회담을 한 30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누가 그 바다를 양보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과 중국은 해양 경계를 획정을 했거든요, 옛날에 60몇 년, 61 년인가 2 년에. 그러니까 그 선을 자꾸 거서 남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얘기고, 그거는 그대로 내려오면은요 우리 쪽으로 훨씬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쪽으로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동경 124도 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들어오면 123도 30 분으로 우리 쪽으로 한 70 킬로미터 들어와요. 그럼 지금 400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하면은 뭐 180, 190 킬로미터 아니에요? 근데 또 70 킬로미터 들어와 보세요. 그럼 우리 바다는 100 킬로미터밖에 안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런 거를 대응하려면 지금 중국은 그 123도 30 분까지 들어와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죠, 자국 방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양측의 우발적 군사 충돌의 뭐라 그럴까요? 뭐 비율, 그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측 정상이 인제 관심을 표명했고 알았다고 했으니까 좀 이제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해 구조물이 한미연합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이 한미연합군에 어떤 간섭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군사 훈련을 정례화해서 하고 있죠. 우리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는데 이제 대형 연합 군사 훈련은 서해 바다가 워낙 좁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중국이 아주 경기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탐지 범위가 워낙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국을 가까이 와서 속속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하고도 합동 군사훈련 하기도 하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넓잖아요. 이미 뭐 상시화돼 있고, 서해에서는 주로 자체 훈련을 하지만 많이 하고, 지금 인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구축함 이지스함 5천 톤급 구축함 2척을 진수했어요. 그때 보도됐지만 진수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진수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는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그게 제대로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불리하잖아요. 북한은 미국 편을 들 리가 없고 한국 편을 들 리가 없으니까 만약에 서해 바다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양 경계 획정을 빨리 해야 되고, 김정은은 계속 NLL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서해를 둘러싸고 실제로 상당한 충돌이, 뭐 군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각축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군사적 억지성을 최대한 이 지역에서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대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우선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 원잠 같은 게 또 그런 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미사일이나 다양한 형태의 한국 K방산들의 경쟁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북 억지력도 되지만 대중국 활동, 영향력을 상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배가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어디에다 얘기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원잠, 핵잠 승인한 것도 뭐 한국이 돈 내서 자기네가 해서 지켜 주겠다는데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 승부수를 간 겁니다. 북한과 중국 추적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북한에 관심이 있고 미국 단신들은 중국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료를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당신들이 원하는 그거 못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매력적이잖아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그게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주당의 일부 소위 반공화당, 민주당의 전통 기준은 핵 비확산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뭐 그런 걸로 걸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한다고 그래서 될까?에 대한 인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승인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가 인제 한미 간의 뭐 조선업 협력 또는 그 이상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면 그거는 중국한테 분명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국 방의 방어성 무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억지력을 키워 놓고 영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충돌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되어간다는 말이 많은데 남중국해 상황은 어떤가요? 남중국해는 뭐 힘의 논리에 사실은 이제 굴복을 한 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조한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원래 남중국해가 뭐 구단선 이런 거 들어보셨죠? 90%가 우리 거야. 서로 인제 획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인제 인공섬을 건조한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지역이 공해, public sea라는 거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겹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힘이 필리핀보다 워낙 중국이 세니까 그냥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편을 들어 줬고 그래서 인제 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게 됐고 그 제소를 해서 2016년 7월 9 일이 사드 발표인데 7월 12일 날 발표가 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사드 때문에 우리한테 반발을 한 건데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복귀를 하겠어요?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연결이 돼서 지금 활주로도 있고 극장도 만들고 관광도 가고 이렇게 돼 버려서 그냥 중국계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인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왜 소시지 쪼끔씩 쪼끔씩 야금야금 잘라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7개 인공섬을 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배추 싸듯이 그 캐비지 전략이라고 그래요. 양배추 전략.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싸서 포위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서해 바다는 그렇게 넓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뒤늦게 미국이 필리핀과 뭐 바이든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격자 동맹이라고 그래서 원래 거긴 미국 기지가 있었어요, 수빅만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항 정도만 하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틈을 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서해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필리핀과 중국도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배가 대치하고 있다거나 충돌을 하고 있는 거 대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은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센카쿠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치하는 상태예요. 대치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적하신 대로 남중국해 형태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관심을 가지려면 정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아 이거 이러면 우리 바다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중국 어업만 중요합니까? 우리도 저 서해안이 쭉 있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국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항할 걸 대항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힘을 실어 줘야죠 국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 뭐 친중, 친미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서해는 바로 우리의 터전이고 서해가 뚫리면 수도권 다 뚫리는 겁니다. 가깝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북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서해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이제 너무 많이 식상하게 들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변곡점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이냐 중국 중심 공급망이냐 그런데 그게 다 양분되듯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살 수 있는 건 뭐냐.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 버티고 중국과 버티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조선업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든가 경쟁력을 스스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류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상당한 21 세기 한류 아이콘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 경쟁력 확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